오늘은 제왕절개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어떤 아기는 제왕절개로 세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종종 비교합니다. 자연스러운 것과 인위적인 것, 정상과 비정상, 심지어 성공과 실패로 나누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카이사르의 절개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류의 오랜 노력,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이사르,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수술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고요. 하지만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어머니 아우렐리아는 그가 태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심지어 카이사르가 성인이 된 후에도 건강하게 생존해 있었죠. 그런데 당시 제왕절개는 산모가 거의 생존할 수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언어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라틴어 카데르, 자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법에는 렉스 케이서리어라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산모가 출산 중 사망했을 때 태아를 살리기 위해 복부를 절개하도록 규정한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왕절개는 처음부터 황제의 탄생과는 무관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의학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제왕절개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수백 년 전 고대 인도의 의학서에도 등장하고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제왕절개는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수술은 대부분 한 가지 상황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산모가 이미 사망했을 때,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산모를 살리면서 복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취도 없었고 감염을 막을 방법도 없었으며 출혈을 통제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로마법 렉스 케이서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산 중 사망한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꺼내어 아이라도 살리려는 최후의 시도였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태아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꺼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고대의 제왕절개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생명 곁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절개에 대한 기록은 더욱 많아집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세 의학은 고대의 지식을 이어받았지만 실질적인 발전은 더뎠습니다. 제왕절개는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수술이었고 산모의 생존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취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균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셋째,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봉합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제왕절개는 종교와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수술은 산모가 사망한 후 아기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은 육체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 속에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산모가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례들, 그 기록들은 희미하지만 인류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입니다. 세 가지 혁명적인 발견이 제왕절개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취입니다. 1840년대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의 발견으로 수술 중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균술입니다. 1860년대 루이 파스테르와 조지프 리스터의 연구로 세균이 감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독과 멸균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봉합기술의 발전입니다. 19세기 후반 의사들은 자궁과 폭벽을 안전하게 봉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발전이 합쳐지면서 1880년대 이후 제왕절개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산모의 생존율이 20에서 30%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제왕절개는 더 이상 최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의학적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드디어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왕절개는 안전하고 일상적인 수술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의 약 20에서 30%가 제왕절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신중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은 명확합니다.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거나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전치 태반으로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을 때, 탯줄이 아기보다 먼저 나오는 탯줄 탈출이 발생했을 때, 산모에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쌍둥이나 새쌍둥이 같은 다태 임신일 때, 이런 상황에서 제왕절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산모와 아기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획 제왕절개는 미리 정해진 날짜에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응급 제왕절개는 분만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시행됩니다. 최근 제왕절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고위험 임신부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되었고, 산모의 나이가 높아지면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왕절개가 선택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편한 출산이다.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제왕절개는 수술입니다.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고 아기를 꺼낸 후 여러 층을 다시 봉합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수술 자체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회복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며칠간은 걷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보통 6주에서 8주가 걸립니다. 흉터도 남습니다. 반대로 자연분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의 진통, 예측할 수 없는 과정, 때로는 응급 상황으로의 전환. 자연분만 역시 엄청난 용기와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출산 방법은 없습니다. 더 쉬운 출산 방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산모와 아기가 모두 안전하게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이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을 세상에 맞이하는 것은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수천 년 전 제왕절개는 절망 속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고대의 의사들은 이미 떠난 생명 곁에서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중세를 거쳐 근대로 오면서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취를 발견하고 세균을 이해하고 봉합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왕절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실패한 출산이 아니라 성공적인 생존의 방법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과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제왕절개는 진정으로 제왕처럼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온 의학의 역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든 아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세상에 맞이한 엄마는 영웅입니다. 출산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건강하게 서로를 마주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의학이 지켜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